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그 전통적인 투자 해칭 전략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네, 진짜 붕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죠. 맞아요. 중동에서 막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아마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중국 주식 시장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 붕괴의 디플레이션 우려, 거기에 지정학적 패권 경쟁까지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가장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완전히 지뢰밭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월가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 중 일부는 오히려 그 중국 시장을 안전 도피처로 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상식 밖의 움직임이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심층 탐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란에서 고조되는 갈등과 전례 없는 석유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투자의 법칙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해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글로벌 기반 투자자들이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기상천외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본격적인 변칙 전략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장 굳게 믿어왔던 교과서적인 공식이 왜 갑자기 작동을 멈췄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식이 60%, 채권의 40%를 배분하는 그 유명한 60대 40 포트폴리오 말이에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이건 거의 뭐 중력의 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손실을 방어해준다. 아주 깔끔한 시소 게임인데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손을 잡고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시소의 중심축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은행의 개입이라는 전제 조건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아, 그 전제 조건이요? 네, 그 중심축을 부러뜨린 망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 최악의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현재 중동 갈등, 특히 이란 쪽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주유소 갈 때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이 고유가가 생산 비용을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압박하는데 동시에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제 성장까지 갉아먹는 겁니다.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침체기라면 중앙은행이 당장 금리를 내리겠지만 지금은 물가 때문에 섣불리 그럴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리를 못 내리거나 오히려 더 오래 높게 유지해야 한다면 채권은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아, 방어막이 뚫려버리는 거네요. 네, 경제 둔화 우려로 주식은 매도 폭탄을 맞는데 채권마저 던져지는 기현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가마어셋 매니지먼트의 라지브드 멜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적했나요? 이제 주식과 채권 간의 표준적인 리밸런싱이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보호하지 못한다고요. 심지어 물가연동 채권이나 금 같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조차 기대만큼 완충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 쓰려고 평생 고이 간직해둔 우산을 딱 폈는데 그 우산이 빗물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꼴이네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우산이 녹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안전지대가 아예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채권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졌다면 수조 원을 굴리는 그 거대 자본들이 그냥 비를 맞고 있진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단순히 뭐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주식 풋옵션이나 비선형적 방어 전략 같은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던데 아니 왜 교과서적인 분산 투자를 버리고 이렇게까지 기형적으로 유연성에 집착하는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유동성의 시대, 즉 플럭스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플럭스 상태요? 뭔가 엄청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네,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게리 탄 매니저가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통적인 해지 수단들이 예전처럼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 과거의 방식이 아예 안 통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산 배분 대신에 핀셋으로 위험을 골라내는 타겟팅된 주식 위험 관리와 선택적 종목 발굴로 전략을 완전히 튼 겁니다. 거대한 그물 대신 핀셋을 둔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참 궁금합니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찬 뮬러 글리스만 팀 전략을 보니까 비선형적 주식 하방보호 전략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용어가 좀 어렵죠. 솔직히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랑 기계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종의 특수 재난보험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선연적인 방어,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공매도하면 시장이 10% 빠질 때 내 수익도 정확히 10% 늘어납니다. 이건 1대1 비율이죠? 정비례해서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비선형적 방어는 시장이 잔잔할 때는 약간의 보험료만 내다가 시장에 막 20, 30% 폭락하는 패닉이 오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조합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패닉 크기 자체에 베팅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스 50 변동성 지수에 대한 콜옵션을 사거나 유럽 산업 및 독일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하는 방식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집이 천천히 낡아가는 것에는 대비 안 하지만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순간 수십 배의 보상금이 나오는 최첨단 레이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식 비중 자체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대재앙만 막는 거죠. 그렇다면 픽테 자산운용이나 SGMC 캐피탈 같은 곳들은 어떻습니까? SGMC 캐피탈은 변동성이 치솟을 때 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는 쪽에서 있던데요? 네,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풋옵션을 판다고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자살행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매우 정교한 구조적 완충 장치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타겟이 따로 있군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우량 자산인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기 꺼려지는 자산들의 풋옵션을 파는 겁니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자산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싼 값에 꼭 사고 싶은 자산에 한해서만 약속을 건다. 맞습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 어차피 사려고 했던 우량주를 싼 값에 사고 폭락하지 않으면 두둑한 옵션 프리미엄을 챙기니까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거죠. 와,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다니. 근데 모든 매니저가 다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고개를 부리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아시아 쪽을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접근도 많아요. 도쿄마린 자산운용의 히로노리 아키자와 매니저는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쫙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어네요. 반면에 싱가포르의 페사 위바와 매니저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겨냥은 피하고 주로 통화 위험을 미세 조정하고 있고요. 통화 위험 조정이라 이 키워드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방어막 재구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달러의 귀환입니다. 바클레이즈의 미툴 코테차 발언을 보니까 이란 사태 전만 해도 분위기가 정반대였다면서요. 아주 드라마틱했죠. 갈등 고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 때문에 다들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달러를 파는 분위기였거든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랑은 달랐군요. 근데 위기가 폭발하자마자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가 2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달러가 다시 무섭게 강세를 보였어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짚은 겁니까? 경제학적 모델을 압도해버리는 시장의 원초적 본능을 과소평가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통제 불능의 공포가 덮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궁극의 안전자산, 즉 달러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구조적 베팅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유동성 선호 현상이 발동했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옵션이나 달러 같은 거시적인 전략 말고 실물 경제 내에서 포착되는 기묘한 자산 이동이 있어요.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도발적인 질문 기억하시나요? 중동 갈등 속에서 그 중국 주식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솔직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다는 이유로 피난처가 된다. 우리의 상식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는 국가의 정치체제나 이념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위치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이름표가 아니라 지도를 본다.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라인의 위치가 안전을 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여기 의존하는 국가들은 경세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원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이 해운 노선이나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 러시아에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고 막 재생에너지도 구축해놨으니까요. 맞아요. 그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다는 물리적 우위가 중국 주식에 보이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혀준 겁니다. 와, 지정학적 에너지 지도가 금융 지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시대네요.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새롭게 조명받는 다른 예상치 못한 안전자산들은 뭐가 있습니까? 호주 달러가 완벽한 예시죠. 천연가스랑 석탄이 풍부한 순수출국이니까 중동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호주는 오히려 수혜를 봅니다. 단기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겹쳐서 피난처로 급부상했죠. 자원 강국의 프리미엄이군요.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뜻밖의 대안이 하나 있었죠. 알레테이아 캐피탈의 니르구난 티르철반 분석을 보면 말레이시아를 꼽던데요. 네, 말레이시아도 산유국이고 원자재 노출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다른 아시아 신흥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덜 뻔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 아예 원자재 현물 자체를 피난처로 삼는 움직임도 있던데 인베스코의 조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청 노골적이고 물리적인 접근법이더라고요. 복잡하게 안 돌고 직구로 승부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알루미늄이나 대두유 같은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매수하라는 겁니다. 아, 배가 못 지나가면 가격이 폭등할 테니까요. 공급망 마비 자체를 롱 포지션으로 삼아서 잠재적 충격을 수익으로 해지한다. 진짜 기발하네요. 아주 실용적이죠. 아시아의 방어적 테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카 캐피탈의 데니웡 대표를 비롯한 전략가들은 외부 충격과 단절된 테마를 찾고 있어요. 내수 수요랑 연결된 주식이나 고배당 주식 같은 거요? 네, 그리고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핵에너지 관련 주식이나 디지털 경제 쪽으로 대피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을 되짚어보면 중동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단순히 기름값 올리는 걸 넘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켜주던 그 60대 40 분산 투자라는 우산을 어떻게 찢어버렸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네, 매니저들은 이제 수동적인 교과서를 버렸습니다. 선택적 종목 발굴, 복잡한 옵션 방어막, 달러,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자유로운 국가의 자산으로 전술을 완전히 바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 사실에 신경 써야 할까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인덱스 펀드와 약간의 채권이라는 수동적인 투자 조언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는 재점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어의 개념 자체가 바닥부터 재정이 된 셈이니까요. 자, 오늘 살펴본 출처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죠. 에너지 공급 경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60대 40 포트폴리오를 해체할 정도라면 만약 미래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런 지리적 초크포인트가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안전자산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또다시 바닥부터 새롭게 써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방어막은 새로운 시대의 충격을 막아낼 만큼 유연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